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에서 D까지로 나눴고 기존 화이트리스트인 A그룹에서 한국만 B로 강등됩니다. A보다 포괄 허가 품목이 적고 절차가 훨씬 복잡한데 이런 등급 세분화는 징역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데 맞대응해서 우리 정부도 오늘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서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의 개정안이 확정되면 입법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초쯤 시행됩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소재 부품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의 탈일본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사실상 돈을 내지 않던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며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달 볼턴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실무 협상 재개에 희망을 거듭 피력하며 2, 3주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유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과 대전의 낮 기온이 33도, 강릉 34도, 대구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높거나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또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기습 소나기가 예보돼서 특히 산간 계곡 야영객들은 각별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목요일 굿모닝 화이팅 시작합니다. 일본이 예고했던 대로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어제 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세칙도 공개했습니다. 다만 특정 품목을 지정해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호한 단어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서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품목을 정해 수출을 규제할 수 있게 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7개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삭제한다. 지난 2일 강유회의에서 결정된 관련 시행령이 실린 일본 관보입니다. 이렇게 공포됐고 시행은 3주 뒤인 오는 28일부터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 리스트에 올린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7개국인데 빠진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한국의輸出管理制度や運用に不十分な点があるなどを踏まえ休業措置ではありません。 오는 28일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되면 그동안 1,100여 개 품목에 대해 3년에 한 번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던 수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에 따라 변경되는 구체적인 수출 허가 절차 규정도 공개됐습니다. 총 50여 페이지에 달하는 시행 세칙인데 지난달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는 달리 이번엔 구체적인 품목을 꼽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세칙에 과거보다 허가를 더 까다롭게 하는 큰 틀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군사용으로 쓸 수 있는 경우 포괄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 겁니다. 또 군사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그리고 수출품을 받는 사람이 군 관계기관이나 군 관계자일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나 군 관계자 등의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점을 숨기기 위해 줄곧 안보를 이유로 들었던 사정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安全保障の観点から我が国の輸出管理制度を適切に実施する上で必要な運用の見直しであります。日韓関係に影響を与えることを意図したものではなく 세칙 기준에 의심되는 경우 관계자 등 모호한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 기준을 들이밀고 거의 모든 품목에 대해 허가를 까다롭게 하는 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고의로 심사를 지연하거나 불허하는 등 자의적으로 운영할 경우 우리 기업이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들으신 대로 어제 특정 품목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NHK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8일부터 특정 품목을 거론하며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엄격해지고 대상 품목이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공작기계나 탄소 섬유 등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 산업성이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도 A에서 D그룹까지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국가는 그룹 A가 됐고 한국은 그룹 B로 강등된 겁니다.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수출 상대국 분류 체계를 A, B, C, D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상대국을 화이트 국가로 분류하고 우대하던 정책에서 관계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4단계로 국가를 세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것이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 무역 관리 차원의 조치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입니다. 이번 조치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등 26개 나라가 화이트 국가에서 그룹 A 국가로 호칭이 바뀝니다. 그룹 A 국가는 일본 기업이 규제 품목을 수출하는 경우 일반 포괄 허가를 받으면 3년간 개별 허가 절차를 면제받게 됩니다. 한국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그룹 A에서 그룹 B로 강등됩니다. 그룹 B는 특별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그룹 A와 비교해 포괄 허가 대상 품목이 적고 절차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그룹 A 국가는 수출 기업이 자율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룹 B 국가는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정부가 강제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현장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룹 B 국가로 분류된 한국은 오는 28일 이후 철강 등 비규제 품목에서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이 불어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 C에는 그룹 A, B, D에 속하지 않은 타이완과 싱가포르 등 대부분의 국가가 포함됩니다. 그룹 D는 수출 관리 업무상 신뢰도가 가장 낮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국가로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10개국이 해당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본격적인 맞대응 절차에 착수합니다. 정부는 오늘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관계 장관 회의와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잇따라 열어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본격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의 계속되는 수출 규제 조치 확대에 대한 입장과 우리 정부의 대응책 등을 언급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내 소재 부품 공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면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부품 소재 산업의 탈일본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반도체, LCD, 로봇 장비 등에 쓰이는 감속기와 베어링 부품을 생산하는 곳인데 일본 제품 수입에 의존했던 대형 로봇 감속기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습니다. 이런 수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SBB로서는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완벽히 국산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나온 겁니다. 공장을 둘러본 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계기로 강소기업의 소중함도 절실히 느꼈다면서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것은 결국 기술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일 의존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당장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국산화나 기술 개발에 성공해도 품질 검증 절차나 비용 문제 때문에 대기업 납품이 쉽지 않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내 중소 소재 부품 기업이 신기술을 국산화한 경우에 국내 수요업체와의 연계나 R&D 지원이 만약에 될 수가 있다면 더욱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R&D와 병역 특례 배분, 품질 검증 시설 구축 등 중소기업의 부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결국은 그 제품의 기술력이 검증되는 품질이 검증하는 건데 이 검증을 좀 공적으로 공인해주는 이런 식의 어떤 제도와 뭔가 시설이 마련돼야 대기업은 그것을 믿고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부품 소재 산업의 탈일본화를 앞당기는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자면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의 상생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결정 이후 처음 열린 수요 집회엔 평소보다 많은 시민이 모였습니다. 일본 대사관자 앞에선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항의 시위도 벌어졌는데 격한 감정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옛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에 시민 800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전쟁 범죄에 대한 반성 없이 경제 보복에 나선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일본은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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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측은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 세계 위안부 기림일에 맞춰 미국과 일본, 영국 등 8개 나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양심적인 사람들이 함께 연대해서 일본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게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대학생들도 신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 규탄에 동참했습니다. 양국 청년과 시민사회단체가 나서 아베 정권이 사과할 때까지 SNS에 관련 글을 올리는 등 연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戦争に反対し平和を作るオンライン宣言活動が拡大すればするほど安倍首相は孤立します。 한 시민단체 대표는 나가민의 일본 대사에 출근을 막겠다며 고추장噴물을 대사관절을 향해 던지려다가 경찰에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자산, 외화를 다시 환수하고 대사관과 영사관을 철수시키는 일입니다. 일본의 어깃장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의 분노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장과 통장들도 나서서 아베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전북도 이장 통장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제품 불매를 선언하면서 부당하고 터무니없는 백색 국가 제외를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은 과거 식민 지배에 따른 불법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손해배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에 2020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현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본 측에 먼저 항의를 하고 IOC에도 지도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의 성화봉송 경로를 보면 좌상단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보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미중 환율 전쟁까지 겹쳐 금융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공매도 제한 강화 조치 등 시장 안정 대책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건 금융감독원장, 이른바 경제금융당국 수장들이 긴급히 머리를 맞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까지 겹치면서 금융시장이 극도의 불안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와 공포 심리를 차단하고 안정적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경우 이미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 즉 비상계획에 따라 즉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단기간 내에 중첩되어 나타난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적기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공매도 규제 강화를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충분히 마쳤고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대외 여건이 더 나빠진다면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어떤 통화 정책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5달 연속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한 국책연구기관 KDI가 앞으로도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대외 여건이 쉽게 호전되진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거듭 내세우면서 외화 보유액과 순대외 채권이 4천억 달러를 넘은 만큼 과도한 불안 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에 대한 불안 심리로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어제 KRX 금시장의 1g 기준 금 가격이 59,130원으로 지난 2014년 3월 시장 개설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연초와 비교하면 27.88% 뛰어오른 수준입니다. 네, 어느덧 가을의 첫 번째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찜통더위의 기세는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서울은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내륙 곳곳에는 낮부터 소나기가 예상되니까요.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70mm로 지역별 강수차가 크겠고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피서객들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밤사이에도 후텁지근했습니다. 제주 27.7도, 서울 26.1도로 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동안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구 35도, 광주와 강릉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8호 태풍에 이어 9호 태풍 레끼마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매우 강한 중형급 크기의 태풍으로 대만 남동쪽 해상에서 북서진하고 있는데요. 일요일쯤 중국 해안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는 먼 서해상으로도 진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날씨 변동이 큽니다. 일단 주말까지는 열대야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곧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아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전제로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액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차기 협정을 위한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협상을 앞두고 대폭 증액 방침에 쐐기를 박으려는 차원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합의한 주한미군 주둔비는 지난해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곧 방한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관련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국방장관 간 회담에서 에스퍼 장관이 구체적인 계산서를 내밀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비핵화 실무 협상을 두어 주 안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7일 국무부 청사에서 영국 외무장관과의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비핵화 달성이라는 미국의 대북 전략은 달라진 게 없다며 협상 재개에 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are hopeful that in the coming weeks we'll get back to the negotiating table to achieve that. 그는 이어 두어 주 안에 북한과의 협상을 계획하고 있으며 북미 두 팀이 다시 모이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언급한 두어 주 안에는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이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지난 5일 보름가량의 일정으로 연합 군사훈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북한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mindful that when we came in there's nuclear testing taking place. That has not occurred. There aren't long-range missiles being fired. Those are both good things. 그는 앞으로의 과업은 북미 정상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대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당초 약속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부각하며 조속한 협상 재개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결코 어느 누구에게도 아시아 내 미사일 배치에 대해 요청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에스퍼 장관은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력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 날인 지난 3일 호주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시아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발언을 계기로 일본과 호주, 한국 등이 그 후보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해당 국가들이 이를 부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당연하고 안철수 전 대표와도 통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놓고 정치권이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일단 보수 통합을 위한 이른바 군불대기라는 분석인데 언제 쪼개질지 모르는 바른미래당은 웬 스토킹이냐, 잠꼬대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보수 통합론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손학규 대표가 나가야 된다는 조건을 달면서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을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것이기는 하지만 언론 인터뷰에서 통합을 안 하면 당의 미래가 없다는 등 발언 수위는 꽤 높았습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양대 주주인 안철수 전 의원까지 합칠 수 있다고 말해 더 관심을 모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파의 가치를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함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을 포함한 옛 바른정당계와 극심한 내부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스토커냐, 잠꼬대 같은 소리다. 여기저기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잠꼬대 같은 말씀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이나 잘 추스리기를. 스토커 노릇을 계속한다면 자유한국당을 상대로 접근 금지 신청을 낼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국당 내부의 평은 엇갈렸습니다. 용기 있는 구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지만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원내대표의 월권이자 개인 생각이라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사자인 유승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의 제안에 선을 그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부인에도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안철수 전 의원까지 다음 달 추석을 전후해 귀국한다면 보수 통합 논의는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여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일본이라고 발언한 것을 겨냥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제1야당 원내대표 입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도 참 민망한 일이라면서 그간 정부의 발목을 잡아가며 아베 정권의 기살리기에 몰두한 것부터 반성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정아 대변인은 의미 없는 말버릇이라는 해명을 믿고 싶다면서도 국민이 나 원내대표의 진심을 오해하는 이유를 스스로 돌이켜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의미 없이 우리라는 말이 습관적으로 덧붙여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동영 대표 사퇴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민주평화당의 내용 사태가 집단 탈당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비당권파가 주축이 된 이른바 대한정치연대 소속 평화당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거취와 관련해 중대 발표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원도 정 대표가 계속 같은 입장을 반복한다면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며 의원들이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재판에서 전범기업들이 대리한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여러 번 단둘이 만나서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강제동원 제3고심을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된 데는 양 전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제3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시 사법부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만나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로 펌 김앤장의 한상우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대법원 판결 전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집무실이나 호텔 일식당 등에서 만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레 강제동원 재판으로 대화 주제가 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서로 공감했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기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주심 대법관이 귀띔을 안 해줘 전원합의체 회부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제3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그 배경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한 변호사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가 의뢰인인 전범기업 측과 관련된 얘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실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어제 저녁 전남 고흥군의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서울과 목포에서는 차량이 매장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캄캄한 밤 선착장에서 해경이 바닷물을 조명으로 비추고 승용차 운전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거금도의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한 것은 어제 오후 7시 35분쯤. 수색 끝에 63살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해경은 목격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한 빵집 매장 건물 안으로 택시가 찌그러진 채 들어서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서울 화곡시장 앞 골목 교차로에서 택시 2대가 충돌한 뒤 이 충격으로 한 대가 근처 매장으로 돌진한 겁니다. 주변이 소란스럽고 레카가 와 있어서 현장을 보니까 택시 한 대가 완전히 점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돌진해 있고 모든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 상태였어요. 경찰은 60대인 두 택시 기사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전남 목포시에서도 승용차 한 대가 정차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매장으로 그대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무면허 운전자 49살 고모 씨가 머리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밤 10시 40분쯤 경남 창원시에선 달리던 시내버스가 뒤편에서 불이 나 도로 갓길에 급히 정차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엔진이 과열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관련 세칙에 특정 품목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오는 28일부터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의 최측근 보좌관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는 망언을 파문을 일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딴 도발로 극일 여론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해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드러내면서 초당적 대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500조 원 슈퍼 예산 심의를 총괄하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자신이 속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까지 보내 예산 민원을 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선 추경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충남 공주대에서 진행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중 한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항의에도 강의가 계속되는 등 연수원 측의 대응도 허술했습니다.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교사들에게 이번 연수가 어떤 도움이 됐을지 의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수출 관련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세칙은 A4 용지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우리나라가 우대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는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이번 세칙에서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특정 품목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NHK는 관련 소식을 보도하면서 오는 28일부터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을 한국으로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NHK는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 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달 28일부터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가 엄격하게 되는 대상이 확대된다고 전했습니다. NHK는 일본 수출 기업들이 공작기계나 탄소섬유 등 군사 전용의 우려가 높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수출 계약마다 개별 허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폭넓은 품목에 대해서도 일본 경제산업성이 무기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개별 허가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는 우대 대상국으로부터 한국을 제외한 이번 조치는 반도체 등의 원재료의 수출 관리를 강화한 조치에 이어지는 것이지만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신청 내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허가를 내주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도 28일부터 식료품이나 목재 등을 제외한 여러 품목에서 군사 전용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기업은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극복하겠다는 뜻으로 정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국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면서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부품 소재 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립니다. 그래서 동서고금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씁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가장 탐을 냈던 것도 우리의 도예가 그리고 도공들이었다고 합니다.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국내에서 판매처를 확보를 하지 못해서 고전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로 우리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의 부당성은 반드시 우리가 따져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은 이번에도 반드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 경제와 산업을 더 키워내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합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경제 보복과 관련해 학계와 현장의 의견을 취합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설명했습니다. 회의에는 이재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등 자문위원들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일본 아베 총리의 최측근이 일본을 방문했던 우리 국회의원들을 향해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라고 망언을 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측의 계속된 도발로 극일 여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해법을 놓고 큰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우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에토 세이이치 보좌관은 지난 1일 일본을 방문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습니다. 일본 정계 원로가 속마음을 터보자면서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김영춘, 자유한국당 김세연,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에토 보좌관은 우리 의원들을 향해 한국은 과거 매춘 관광국이었다는 취지의 망언을 퍼부었습니다. 동석했던 김영춘 의원은 돌발 발언으로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면서 우리 측이 이의를 제기하니 자리를 마련한 측에서 유감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일본 정치권의 계속된 도발에 극일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해법을 놓고 극명한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우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자며 위기 극복을 위한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협 발언을 비판하며 엉뚱한 해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GDP의 2%도 되지 않는 북한과 무슨 시너지를 내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대북제재로 북한을 옥죄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남북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겠다고 하는 말씀, 참으로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일본의 거듭된 도발과 망언에 우리 정치권도 연일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정작 해법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초당적인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일 관계 악화로 일본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가운데 일본의 한 광역자치단체가 이에 따른 구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토리현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르면 히라이 신지 지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관계와 경제, 관광 등에 대해 거론하던 중 경제변동 대책의 긴급 융자 대상에 이번 한일 관계 악화에 따른 상황도 대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히라이 지사는 1.43%의 이율로 약 32억 원까지 융자 상한을 두는 융자 제도가 있는데 이번 한일 관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관광업 등에도 이를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아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을 바다에 방류하려 한다는 국제환경단체 소속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페이스북에 원자력 분야 전문가인 숀 버니 그린피스 수석이 이코노미스트에 기고한 일 방사성 오염수의 한국 노출 위험 커져라는 글을 공유했습니다. 기고문에서 숀 버니 수석은 아베 내각과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에 쌓여있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한국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느덧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입추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입추가 지나면 아침과 저녁으론 좀 선선함이 감돌기 시작한다는데요. 옛말이 무색하게 간밤에 다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서울이 26도, 부산 25.9도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에는 태풍으로 주춤했던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데요. 낮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5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 광주 34도, 서울도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강한 소나기에도 대비가 필요합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일 새벽까지 전국 내륙에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최고 7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무척 클 것으로 보이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피서객들은 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전남과 제주도에 이미 소나기가 조금씩 오고 있고요. 서해안과 내륙 쪽으로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현재 장수의 가시거리가 80m, 이천은 150m까지 좁혀져 있는데 아침까지 서해안과 내륙 일부에 짙은 안개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까지 보내서 예산 민원을 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부 여당을 향해서는 추경 예산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를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몇 달째 발이 묶인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상견례를 한 지난달 9일.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공문 하나를 보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예결위원장실이라는 큼지막한 글씨 밑에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관심을 가진 핵심 사업을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최대한 반영할 테니 12일까지 알려달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바른미래당 등 다른 여야 의원들에겐 이 공문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예결위 출신 한국당 의원은 간사도 아닌 위원장이 그것도 한국당만 상대로 지역 민원을 공문으로 받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쉬쉬하면서도 관행적으로 늘 반복됐던 지역구 쪽지 예산 민원을 이제는 공문을 통해 대놓고 주고받느냐는 날선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특히 여당 내부에선 추경 예산안을 깎겠다고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제 식구 챙기기에 빠져 있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위원장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공문 민원 접수는 당 내부 달래기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예산 생색내기로 친박 독식 논란을 잠재우려 한 거라며 권력에 줄 세우는 오만방자한 행동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김재원 위원장은 앞서 500조 원 슈퍼 예산을 주무르는 이른바 꽃보직을 꿰차며 친박 특혜라는 눈총을 받았습니다. 개파의 본색이 아주 온전히 드러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정해진 절차와 또 우리 당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경선에 임했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원 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과거에는 정부 측 의견 반영 없이 일방적으로 쪽지 예산이 들어와 비판받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 등 지역 예산을 반영할 기회가 많은데 야당은 통로가 없지 않느냐면서도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이번 공문 논란에 대해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적인 시선이 많습니다. 해마다 쪽지 예산이 말썽이라 이제는 대놓고 공문을 통해 서로 챙겨준다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폭의 개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67곳의 장관급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일쯤 개각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조국정 청와대 민정수석은 예상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될 것으로 알려졌고 사퇴 의사를 밝힌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교체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후임에는 김현수 현 농림식품부 차관과 홍미연 전 인천 부평구청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북한 도발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잘못 말해서 주변에서 고쳐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은 NCS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NSC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는 예의주시하겠다는 서면 브리핑 한 장 전부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는 국무회의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대통령이 벙어리가 돼 버렸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북미 실무회담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YTN 노종면의 더 뉴스에 출연해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 등의 무력 시위를 계속하는 배경에 대해 실무회담이 곧 시작되기 전에 핵포기 상황을 전제하고 방어 무기를 시험하는 차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는 핵과 ICBM의 포기를 의미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여상교 의원을 예방했습니다. 의례적인 취임 인사 자리였지만 여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고발당한 수사 대상자이고 윤 총장은 사실상 수사 총지휘권자인 만큼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당시 상황 보겠습니다. 검찰 여러 가지로 많이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잘하시는데요. 일 남아서 다시 이러면 뭐 총장님을 따라갈 사람 없어요. 많이 좀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 뭐 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좀 정확하게 좀 지적하고 좀 가르쳐 주시고. 이제 좀 여야 편향되지 않게 정치 중립적으로 잘해주시면 막 그게 저희 바람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2년 선배인 노승권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노 검사장은 지난 1995년 서울지검 동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대검찰청 중수 1과장과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노 검사장이 사직함에 따라서 검찰에 남은 윤 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1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안성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 화재 원인은 오리무중입니다. 특히 사고 초기 폭발의 원인으로 추정됐던 반도체 연마제는 불연성 물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참하게 타버린 건물 잔해 주변에서 대규모 합동 감식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추가 붕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1층에는 접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에 보이는 구조물이 다 철거가 되고 지하 부분이 안전이 확보가 되면 그때 다시 정밀 감식 실시 예정입니다. 정밀 감식이 늦어지면서 화재와 폭발 원인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지하에 있던 연료 탱크가 터지면서 불이 시작돼 반도체 세정제 때문에 엄청난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반도체 세정제라고 하면 휘발성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전기가 쌓이면 하지만 해당 물질은 세정제가 아니라 연마제였고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연마제의 원료인 산화규소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도 아닙니다. 물이 70이 들어가 있고 산화규소라고 하는 것이 30%가 섞여 있는 불연성 물질로 연마용이라고 들었거든요. 폭발 위험도 없어요. 종이 상자를 만드는 공장에 반도체 연마제가 보관돼 있었던 점도 의문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건물의 모든 층이 공장으로 등록돼 있지만 지하 1층은 다른 업체가 임대해 물류 창고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시청과 소방당국은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대주고라는 거는 그게 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공장으로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달라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공장 안에 피해를 키울 만한 다른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동화재 속보 설비가 거기 있어가지고 시설들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공장 관리 실태와 화재 당시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연수를 받는 교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강의에서 강사가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수원 측의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 공주대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교사 1000여 명이 보름 일정으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지난 6일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통 교양 과목으로 진행된 강의에서 강사가 성희롱적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남자 교사가 노래방에서 여성과 신체 접촉을 할 때 홍채를 확인해야 한다는 등 교사들이 들은 강사의 발언은 다양합니다. 신규 여자 선생님들 발령 나면 선배 남자 교사들이 뽀뽀해달라고 하지 않냐. 뽀뽀해달라고 할 때 눈을 까서 홍채 뭐 특별한 증거가 있으면은 손도 잡지 말아라. 이게 진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의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불쾌하고. 대학 연수원 측의 대응도 부실했습니다. 당시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졌지만 강의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사들은 출석 인정 문제로 자리를 뜰 수 없었고 강의는 오후에 한 차례 더 진행됐습니다. 이게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게 할 수 없다. 그냥 계속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하셨어요. 강의의 질이나 뭐 저희의 불만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고 뭐 그런 부분 전혀 없으셨고. 하루가 지나서야 연수원장과 해당 강사가 사과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설명하는 과정에서 저가 너무 오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듭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일부 교사들은 성희롱 예방 교육도 전문성이 떨어지는 등 연수 목적과 맞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강사분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 주안점을 강사분들에게 전달하고 더 나은 교사가 되기 위해 방학 기간에 연수를 받은 선생님들은 결국 허탈한 마음만 안고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이 됐습니다. 70만 명이 넘는 노인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3년 연속 적자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재정 수지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한영규 기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이어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을 요양시설에 모시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입니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11년이 지나면서 지난 5월 말 현재 70만 8천 명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것을 가족만의 책임이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바꿔 놓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노인 부양비가 2060년이 되면 거의 일본을 제끼고 세계 1위가 될 거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재정 적자는 시간이 갈수록 규모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어나는 데다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한 탓도 있습니다. 노인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설사 수치상의 노인이 늘어나더라도 고령화의 영향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1조 3천억 원 가량인 누적 적립금이 불과 3년 뒤인 2022년에는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도록 하는 건강 노화에 대한 대책과 함께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재정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맹독성 문어가 잇따라 발견돼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6월에 이어 이달 초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15살 박모군이 뜰채로 잡아 신고한 문어 2마리가 맹독성 파란선 문어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파란선 문어는 10cm 안팎의 작은 크기로 주로 아열대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보거독으로 알려진 테트로도 톡신을 갖고 있어서 위험한 문어입니다. 면회를 온 10대 딸처럼 여장의 교도소를 탈옥하려다 발각된 브라질 갱단 두목이 감옥에서 사망했습니다.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 교정당국은 현지 시간 6일 오전 자신의 감방 안에서 숨져있는 클라우비누 다 시우바를 발견했다고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꼬마라는 별명으로 통하던 시우바는 리우데자네이루 내 마약 유통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브라질 내 최악의 갱단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던 범죄 조직을 이끌다 구속돼 징역 7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에 따른 수출 관련 시행세칙을 공개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시행세칙은 A4 용지 약 50페이지 분량으로 우리나라가 우대 조치 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새로 바뀌게 되는 수출 허가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일본 정부는 불산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서 수출 규제에 나섰지만 이번 세칙에서는 특정 품목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칙은 다만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정해 제시하고 이 기준에 해당할 경우 까다로운 수출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 기회로 삼자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해야 우리 기업들도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소재 부품 기업 현장 방문 첫 순서로 경기도 김포의 로봇 핵심 부품 업체를 방문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민과 정부 그리고 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우리 소재 부품 기업, 특히 강소기업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민간 교류를 지자체 차원에서 차단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행업계에서 부탁은 앞으로도 이 정치 외교적인 문제로 해서 민간 교류까지 막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뉴스를 보니까 대통령께서도 정말 현안이 많이 복잡해서 휴가를 안 가신다 그러는데 사실 대통령이 어느 관광지에 가서 한번 들러주시면은 그게 히스토리가 돼서 관광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께서 안 가시고 이러니까 관광 활성화가 국내 관광 활성화가 더욱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국내 반도체 산업에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긴급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길게는 10년까지 내다보고 소재와 부품을 국산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는데 이를 앞당길 방안들이 거론됐습니다. 최소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등 과학기술계 주요 기관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금처럼 반도체 소재 수급이 힘들었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도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성이 나왔습니다. 핵심 원천 소재의 과도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기술 자립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보편적 기술이 적용된 부분에만 치중됐고 난이도가 높은 분야는 소외됐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통상적인 관례의식에 의한 R&D 비용만 치중하고 있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좀 더 디테일하고 특수성이 있는. 국산화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려면 테스트베드, 이른바 시험대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합니다. 중소기업이 개발한 새로운 제품 가운데 가능성 있는 제품을 실제 업체에서 시험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평가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또 개발을 하는 데 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중간에 테스트 베드 형태의 평가 버퍼가 한번 있었으면 꼭 하는 바람입니다. 국산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소재, 부품 기업의 인수합병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을 통합해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는 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이고 정교하고 전략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만드는 태스크 포스 팀을 만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가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재판에서 전범 기업들을 대리했던 김앤장 변호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단둘이 만나 강제동원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강제동원 제3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양 전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제3고심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당시 사법부 수장이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사와 만나 재판 관련 대화를 나눴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로 펌 김앤장의 한상우 변호사가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대법원 판결 전 여러 차례 독대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장 집무실이나 호텔 일식당 등에서 만난 적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연스레 강제동원 재판으로 대화 주제가 흘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데 서로 공감했다는 것이 한 변호사의 기억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2012년 대법원 파기환송 당시 주심 대법관이 귀띔을 안 해줘 전원합의체 회부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후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제3고심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했다는 방침을 전해 듣고 그 배경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결심이 어느 정도 감안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 관련 기밀을 누설했다는 범죄 사실을 뒷받침하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한 변호사의 기억이 확실하지 않고 특히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수집한 정보를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철주금 등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변호사가 의뢰인인 전범기업 측과 관련된 얘기는 비밀 준수 의무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실제 어떤 내용이 전달됐는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과 관련해 한국이 사실상 돈을 내지 않아 왔으며 훨씬 더 많이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도 한국을 매우 부유한 나라로 칭하면서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존 볼턴 보좌관의 방안을 계기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협상 대표 인선과 협상 TF 구성은 정부 내 검토를 거쳐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관세에 이어 환율, 안보 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가 문제라며 금리를 더 내리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문제는 중국이 아니라 연준이라며 금리를 더 큰 폭으로 더 빨리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길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있다는 걸 연준이 이해한다면 더 쉬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준이 지난주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생각하면 더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Our country is doing incredibly well. China is not doing well if you look at the trade situation. China just admitted yesterday that they've been a currency manipulator.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으로 번지고 있고 미국이 아시아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전선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로
안전자산에 투자가 몰렸습니다. 금값은 6년 만에 처음 온스당 1,5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 침체 우려로 5% 가까이 급락해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한일 갈등 국면이 프로야구에도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월 일본 미야자키 피닉스 교육리그에 참가할 예정이었던 한화와 두산, 삼성구단 관계자들은 아직 교육리그 출전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리그는 이번 일본 야구기구가 주도하는 자국 유망주 육성리그로 국내 구단들은 초청팀 성격으로 교육리그에 참가해왔습니다. 한국여자농구연맹 WKBL이 오는 24일 개막하는 2019 박신자컵 서머리그에 일본 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WKBL은 정기총회를 열고 최근 한일 관계 상황을 고려해서 초청 대상이었던 외국 4개 팀 가운데 일본 2개 팀을 초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에 2020년 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독도를 일본 영토처럼 표현했다고 항의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일본 측에 먼저 항의를 하고 IOC에도 지도 문제를 바로잡아달라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의 성화봉송 경로를 보면 좌상단 시마네현 오키제도 북쪽에 독도의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작은 점이 보입니다. 앞서 우리나라가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남북 단일팀이 IOC 등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도가 빠진 한반도기를 사용한 것과 배치되는 겁니다. 지난 5일 우리나라와 러시아의 여자 배구 도쿄올림픽 예선전 직후 러시아 대표팀 코치가 인종차별 행위를 해 논란이 일자 대한배구협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러시아의 세르지오 부사토 수석 코치는 5일 러시아에서 열린 경기에서 러시아가 우리나라의 역전승을 거둔 뒤 양손으로 눈을 찢는 세리머니를 펼쳤습니다. 눈찢기 동작은 아시아인의 신체적인 특징을 비하하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행위로 국제축구연맹이나 국제올림픽위원회 등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배구협회는 국제배구연맹과 러시아 배구협회에 항의 공문을 보내 해당 코치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어느덧 절기상으로는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첫 번째 절기, 입추인데요. 절기라는 말이 무색하게 간밤엔 다시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밤사이 최저기온이 서울이 25.9도, 포항 26.7도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엔 주춤했던 무더위가 고개를 들겠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낮에는 중북부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가 35도, 서울 33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내일 새벽까지 전국 내륙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10에서 최고 70mm로 지역별로 강수차가 무척 클 것으로 보이고요. 국지적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쪽에선 2개의 태풍이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9호와 10호 태풍 모두 눈이 보일 정도로 또렷하게 태풍의 눈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10호 태풍 크로사는 일본 열도를 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9호 태풍 레끼마는 일요일쯤 중국 해안을 지나서 다음 주 화요일엔 산둥반도 부근까지 북상을 하겠습니다. 이후의 진로는 아직 유동적인데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태풍에서 유입되는 비구름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 8시에 이어집니다.